자, 식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건가, 분류할 건가. 아까 얘기했던 30만 종에 해당되는 그거보다 더 많은 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분류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역사를 조금 간단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는 논증법 이런 것도 발전시켰지만은 생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동물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동물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식물에 관해서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수제자인 시오프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오프라테스라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제자가 쓴 책이 있는데 이게 히스토리카 플랜타럼이에요. 근데 그때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기록을 남겼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10권의 책인데요. 1권 식물의 부위, 잎이 어떻게 생겼고 줄기가 어떻게 생겼고 뿌리가 어떻게 생겼고 이런 내용이에요. 열매가 어떻게 생겼고 2권 식물의 생식, 식물이 어떻게 후손을 만드는가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3권에서 5권은 교목, 큰 나무들, 그 다음에 6권은 관목, 그 다음에 7권은 초본, 8권 종자, 그 다음에 식용식물, 그 다음에 9권이 유용식물, 그 다음에 10권은 소실돼서 지금 기록에 없어요. 근데 10권으로 돼 있다는 거는 알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뭐냐면 활자술이 발전하고 나서 이제 중세 이후에 출판이 된 게 있어요. 출판이 된 게 그게 현재 몇 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에 대해서 이런 10권의 책을 저술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다른 말로 우리가 식물학의 아버지라고 그래. 식물학의 창시자. 식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을 남겼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자연학문, 자연철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당시에는 자연철학적인 이런 지식들이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중세 암흑기까지 거의 발전을 못했어요. 못했다가 르네상스 이후를 거치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거의 한 1500년 동안 그러니까 1500년 이상을 정체되었던 것들이 이제 식물에 대한 종의 개념, 식물의 종이라는 게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념 정리를 한 사람이 영국의 이 자연 박물학자인 존 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속시식물, 겉시식물, 그 다음에 속시식물을 외떡잎식물, 쌍떡잎식물 이렇게 이제 분류하고 이제 초본, 목본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이런 뭐랄까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 존 레이. 그 다음에 그와 거의 이제 좀 그거보다 조금 늦은 시대의 사람인데 소네포웃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소의 개념을 정립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호모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오리자 하면은 쌀이잖아요. 그러면 오리자 사티바 재배하는 쌀, 오리자 페레니스, 오리자 뭐해서 오리자 속도, 쌀 속도 종이 여러 종이 있는데 소구 개념을 정립을 했다. 소네포트 소구 개념. 그래서 이때 정립된 개념 중에 에이서라고 해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단풍나무 속이에요. 그 다음에 베출라 자작나무 속, 파구스 나도밤나무 속, 그 다음에 이제 나칠루스, 그 다음에 포플라 나무 속, 살릭스 속, 벌베나 속 등등 이런 이제 속에 대한 개념을 정립을 했고 목본과 초본, 꽃잎이 없는 꽃과 꽃잎이 있는 꽃, 그 다음에 통꽃과 갈래꽃, 뭐 이제 꽃잎이 방사상층으로 된 정제와 좌우상층인 부정제와 뭐 이런 것들의 개념들을
정립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던 거를 우리가 이제 분류학이라는 학문의 영역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린네예요. 여러분들 린네에 대해서는 많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들어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류학으로 발전시킨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린네를 분류학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아까는 이제 식물학의 파운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린네를 우리는 이제 분류학의 파운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린네는 식물종만 분류하는 방법을 개발한 게 아니고, 이렇게 정립시킨 게 아니고, 동물도, 그래서 동물 분류에 대한 책들도 저술을 했고, 그래서 이때 이제 동식물에 대한 이제 분류학이라는 영역을 정립시킨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많은 자료들이 있어 왔는데, 이제 린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집대성해서 분류학 분야로 학문적인 영역으로 발전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기 이제 린네 초상화 밑에 있는 식물이 린네풀이에요. 린네풀. 린나야라는 속입니다. 이제 린네가 젊은 시절에, 린네는 원래 스웨덴 사람이죠. 스웨덴에 가면은 스웨덴 그 수도가 스톡홀름이 있어요. 근데 과거의 수도는, 우리나라도 지금은 서울이 수도지만은 경주, 신라시대 때는 경주가 수도죠. 마찬가지로 뭐냐면 스톡홀름에서 북쪽으로 한 1시간 정도 올라가면은 웁살라라는 곳이 있어요. 웁살라. 거기가 과거에 뭐랄까 수도였어요. 스웨덴 왕족들이 사는.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지금도 세계적으로 우리 학교 정도 수준에 있는 웁살라 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University of Uppsala. 꽤 좋은 대학인데, 거기 대학의 교수로 이제 린네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린네의 스승이 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스승이 이제 린네를 가르치고, 린네가 이제 거기에서 스승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했던 곳이 이 웁살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웁살라에 가면은 린네에 대한 몇몇 가지 이제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린네를 우리가 이제 분류학의 창시자, 조금 이 파운더라고 해야 되는데, 저기 지금 파더라고 써놨는데 마더라고 해야 될 수도 있고, 여하튼 분류학 아버지라고 부르고, 지금까지도 이제 린네의 분류 시스템은 굉장히 아웃데이트 되어 있죠.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지식의 진보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시스템 속에 있는 게 곧바로 두 가지가 현재 남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명법이에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미생물이든 학명을 우리가 붙이는데, 학명은 이명법을 사용한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속명 플러스 종소명 플러스 명명자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벼 하면은 벼는 오리자, 사티바, 린네. 그러니까 오리자는 속명이고 사티바는 재배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3주 후에 식물의 학명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지금 분필이 없네. 학명은 항상 동물이든 식물이든 간에 이런 식으로 쓴다. 속명 플러스 종소명 플러스 명명자다. 근데 주로 이제 명명자는 많이 우리가 이제 생략을 하고, 근데 이 속명은 항상 명사예요. 명사. 종소명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형용사 또는 소유격화된 명사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호모는 호모인데 어떤 호모냐? 사피엔스. 그 다음에 오리자는 오리자인데 사티바. 그 다음에 그러면 오리자에는 또 다른 여러 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학명이라고 하고, 요거는 속명 플러스 이걸 종소명이라고 그래.
이거를 학명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이명법이라고 그래요. 얼른 보면 우리나라에는 이름을 부를 때 성씨 플러스 이름씨 두 개가 합해져 있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구조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 이름과는 달리 우리 사람은 그러면은 이름씨만 가지고도 길동아 하면은 다 알아. 그냥 부르면 돼. 근데 학명에서는 저기 종소명만은 따로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거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항상 명사하고 같이 써야 돼. 종소명은 속명 플러스 종소명으로 써야 된다 그런 얘기. 그렇지만 속명은 따로 쓸 수가 있어. 명사니까. 그렇죠. 호모 하면 호모 속에 여러 종류의 사람을 다 총칭하는 거예요. 오리자도 마찬가지. 쌀 종류 중에 우리가 먹는 쌀 와일드 라이스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 그래서 그걸 다 통칭해서 오리자라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이제 이명법을 정립해서 이 종을 우리가 이렇게 종 이름을 주는 거를 지금도 활용하고 있다. 전 세계 모든 생물 종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세균이든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명명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식물 종을 그러면 어떤 거를 그러면 오리자 사티바는 뭐 어떤 거를 오리자 사티바라고 하느냐 이거를 이제 문장으로 남긴 기재문을 우리는 이제 종우 기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기재하는 방법을 정립을 했어요. 나무다, 초본이다, 또는 관목이다. 근데 몇 미터 정도 자란다. 전체적인 수영. 그 다음에 뿌리는 어떻게 생겼다. 줄기는 어떻게 생겼다. 잎은 어떻게 생겼다. 그 다음에 꽃은 어떻게 생겼다. 꽃 중에서도 맨 바깥쪽에 있는 꽃받침은 어떻게 생겼다. 꽃잎은 어떻게 생겼다. 수술은 어떻게 생겼다. 암술은 어떻게 생겼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기재하는 방법을 정립했다. 이런 얘기. 지금도 이게 활용이 되고 있고 그걸 거꾸로 막 흩어져 가지고 우리가 기재를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분류 계급, 종들이 모여서 속이 되고, 속들이 모여서 과가 되고, 과들이 모여서 목이 되고, 목들이 모여서 강이 되고, 강이 모이면은 문이 되기도 하지만은 바다가 되고, 이런 이제 전반적인 과정을, 그러니까 분류 계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계급을 정립을 했다. 그래서 문이 모이면 식물계가 되고, 무슨 얘기냐면은 꽃피는 식물문, 거치식물문, 속시식물문, 그 다음에 양치식물문 이런 것들이 모여서 식물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들이 모이면은 영역이 돼. 그러니까 식물계, 동물계 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진핵생물 영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명계는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들 다 배웠죠. 일반 생물학 같은 데서. 그래서 뭐냐면은 고세균 영역, 세균 영역, 그 다음에 진핵세균 영역. 진핵세균 영역에는 또 여러 개의 계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식물계이고 식물계 중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선태식물도 있고 양치식물도 있고 이런 여러 개의 문이 있고 그 문 속에 이제 또 강이 있고 여러 개의 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체제화하는 시스템, 이걸 우리는 분류 계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이 분류 계급은 린네우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이건 동물이든 식물이든 공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 체제를 정립을 했는데 특히 이제 식물 분류 체제를 린네는 정립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인위적인 요소를 가지고 식물을 분류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인위 분류 시스템이에요. 특히 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인류 사상이 남성들만 참정권이 있기도 하고 여성들은 참정권도 없고 남자 위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식물에서는 수술을 가지고 주로 식물을 분류했다 그런 얘기예요. 수술을. 린네의 그래서 분류 시스템을 우리가 인위 분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술 가지고 분류를 할 수도 있는데 왜 수술을 가지고 분류를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분류 계급이란 게 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우리가 흔히 재배하는 장미는 로사 차이넨시스, 중국에서 나온 로즈예요. 로사 속에 여러분들 로사 하면은 무슨 캐톨릭의 세례 이름이 로사인 사람도 있고 많이 있는데, 원래 로사라고 하는 거는 로즈의 라틴어에서 이제 학명으로 쓰는 건데, 이제 장미 속에 세계적으로 보면 장미 종이 한 400종이 있어. 그 중에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찔레라든지 찔레꽃, 이것도 장미 속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장미가 없는 게 아니고 있어. 바닷가에 가면은 동해안 같은 데도 있고 서해안도 있고 해당화가 있죠.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에 어떻고 하는데 그것도 로자 속이에요. 그래서 로자 속에 속하는 식물 종이 약 한 400종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산에 가도 마가목이라고 하는 로사 속 식물이 있고, 바닷가에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들에도 찔레꽃이 있고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그런 종들이 다 모여서 속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미 속뿐만이 아니고 여기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배나무 속, 벚나무 속, 조금 있으면 이제 벚나무 꽃이 피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모여서 장미과가 되는 거예요. 속들이 모이면 장미과, 그 다음에 장미과, 콩과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과적으로 장미목이 되는 거고, 이제 또 목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우리가 쌍떡잎 식물 문이 되는 거예요. 진정 쌍떡잎 식물문. 그리고 진정 쌍떡잎 식물문, 애떡잎 식물문, 기저 쌍떡잎 식물문,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속시 식물문, 엔지오스펌이 됐고, 엔지오스펌, 짐노스펌, 거시 식물, 그 다음에 양치 식물, 이런 것들이 또 다 모여가지고 식물계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우리가 식물들을 어떻게 체제화하느냐면은 아래서부터 종을 기재하고 종부터 비슷한 종들끼리 묶어서 속을 만들고 비슷한 속들이 묶어서 과가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식물 계통 분류학을 배우는 거는 그렇게 하려면은 지구상에 자라는 30만 종을 다 알아야 되는데 이게 거의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는 뭐냐? 위에서부터 아래로 배워요. 그래야 체제화가 쉽죠. 그리고 이해도 빠르죠. 그래서 이제 계통식물 분류학을 배우는 거는 언제 그 30만 종을 다 어떻게 압니까? 하는데 쉬워. 30만 종을 다 알 필요도 없고, 주요 이게 그룹들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속시식물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씨가 쌓여 있느냐 안 쌓여 있느냐. 씨가 나출되어 있으면 짐노스펌, 짐이라는 게 뭐예요? 옷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하는 곳에서는 짐이라고 그러죠. 옷 벗고 운동하는 거지, 땀나니까. 그래서 짐노스펌 하면, 스펌은 뭐예요? 씨드예요. 그러니까 종자가 벗겨져 있는 식물. 그래서 우리는 그걸 거시식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소나무라든지 또는 아까 이제 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시식물이야. 씨가 쌓여 있는 식물, 이걸 우리는 소옥시식물. 그죠? 씨가 쌓여 있어. 엔지오스펌. 엔지오는 크로스드라는 뜻이고, 스펌은 뭐예요? 씨드라는 뜻이니까 씨가 쌓인 식물. 그러면 씨가 쌓인 식물은 엄청나게 종이 또 많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씨가 쌓인 식물 중에서도 기저쌍떡잎, 또는 외떡잎, 또는 진정 쌍떡잎, 이렇게 이제 나누어 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위에서 나누는 게 점점 쉬워져. 이게죠. 그게 더 쉽죠. 밑에서 합집합으로 묶어가는 것보다는 위에서 나누어 가는 게 쉽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거는 그런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가 아무렇게나 나누는 게 아니고 자연에 존재하는 그런 특징들, 질서를 가지고 나누어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린네는 분류계급이라는 거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린네는 식물계를 어떻게 나누었느냐 하면은 수술이 하나 있는 식물, 저기 맨 A번, 암술 하나, 수술 하나, 암술 하나, 수술 둘인 식물, 수술이 3개인 식물, 4개인 식물. 그래서 몬엔드라는 수술이라는 뜻이에요. 몬엔드라, 다이엔드라, 트라이엔드라, 테트라엔드라.
하나, 둘, 셋, 넷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쉽죠, 이 얘기예요. 식물을 쉽게 그냥 나눠가는 거예요. 수술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24개의 식물군으로 나눴어요. 그러다가 10개인 식물, 10개보다 더 많은 20개, 뭐 30개인 식물, 거기까지 가다가 이제 수술이 4개는 길고 2개는 짧은 식물, 4강웅해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이 여기 지금 4개는 길고 4개는 짧은 식물, 수술이 4개 있는데 2개는 길고 2개는 짧은 식물, 이런 거 2강웅해 이런 식물. 그 다음에 수술들이 다 모여가지고 무궁화꽃 같이 하나로 뭉쳐있는 식물, 단체웅해. 그 다음에 수술이 10개인데 9개가 뭉쳐있고 하나가 떨어져서 양체웅해인 식물, 콩가식물. 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수술에 꽃술이 합해지느냐, 또는 약이 합해지느냐, 꽃밥이 합해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치약웅해를 가진 식물. 그리고 이제 수술과 암술이 아예 하나로 대를 이루는 식물. 그런가 하면은 하나의 식물 중에 수꽃과 암꽃이 따로 있는 식물. 호박 같은 거. 호박은 보면 하나에 암꽃도 피고 수꽃도 펴.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은 아예 그게 아니고 수쿠루하고 앙쿠루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식물.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런가 하면은 수쿠루와 앙쿠루가 있는데 잡성주가 같이 섞인 식물. 잡성주. 잡성주라는 거 뭐예요? 나는 암꽃, 나는 수꽃. 여러분들 은행나무 같은 거 보면 앙쿠루와 수쿠루가 따로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그런 식물. 암쿠루와 수쿠루가 따로 있는데 잡성주가 섞여 있는 식물. 꽃이 안 보이는 식물. 무화과. 우리말로 꽃이 없는 식물, 무화과라고 그러죠. 꽃이 없는 과일이에요. 그런데 꽃이 없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있어요.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식물을 해서 식물계를 전체 24개로 나눴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인위적이냐, 엄청 인위적이에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뭐라고 했겠어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현대적인 감각으로 보면은 너무나 인위적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영어로 Artificial Classification Syste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튼 린네는 1778년까지 살았는데 1753년 5월 1일 날 출판한 책이 스피시스 플랜타름이에요. 식물의 종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굉장히 두껍고 이게 이제 12판까지 나중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식물을 전 세계적으로 약 한 8,000종 정도를 이런 방식으로 기재를 하고 분류를 했어요. 식물에 대해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식물 종들을 기재를 했다. 이 스피시스 플랜타름 이게 그 앞표지인데요. 1753년 5월 1일. 그래서 이제 식물 명명법의 시작 시점을 1753년 5월 1일로 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런 분류를 했던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학명을 붙였던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걸 집대성한 사람이 린네예요. 집대성을 해서.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시스템, 식물을 어떻게 분류하는가를 우리는 이제 인위 분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수술 형질 하나만 가지고 식물을 분류하고 또 몇몇 개 안 되는 형질을 가지고 식물을 분류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곧바로 너무 인위적이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질서에 따라서 자연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식물들을 그룹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발달한 시스템이 자연 분류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저기 이름에서 보면 프랑스의 득강돌이라든지 또는 이제 영국의 벤담 후커라든지 또는 독일의 앵글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발달시킨 식물의 분류 시스템이 자연 분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되도록이면 자연의 법칙에 유사하게 식물을 분류하자. 근데 이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진화의 개념 사상이 잘 발달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식물의 계통관계를 가지고 분류하는 거는 상당히 길이 멀었다. 그러니까 진화의 개념 없이 생물군을 분류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이후에 다윈의 진화론 사상이 발전을 하고 혈통관계를 따져서
식물을 분류하자 하는 게 곧바로 이제 계통 분류 시스템이다. 그래서 자연 분류 시스템에서 발달한 현대 분류 시스템을 우리는 이제 수리 분류라고 그래. 수리 분류는 뭐냐면은 우리가 형질들을 수치화해 가지고 숫자로서 서로 유사성을 표현하는 이런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계통 분류 시스템이라는 걸 말 그대로 리네이지, 아버지가 누구고 점점 따져서 과거에 어떤 식물에서 어떤 식물로 진화했는가 이런 걸 가지고 분류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의 베세이라는 사람이 만든 베세이 시스템. 근데 이 베세이라는 사람은 식물의 형질 진화에 대한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발전된 게 이 뉴욕 식물원에 있었던 크론키스트라는 미국의 학자, 그 다음에 이제 더치 중에 한 사람인 돌구린 시스템이라든지 러시아의 탁타잔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이제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주로 분자 형질을 가지고 식물 종들의 계통 관계를 논의한 엔지오스펌 파일로지니 그룹 시스템, 이걸 우리는 APG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한두 사람이 컨트리뷰션을 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뭐 저도 여기에 관여가 되어 있지만은 여튼 많은 사람들이 분자 생물학적인 정보들을 집대성에서 만들어내 놓은 시스템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계통 분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두 번째 자연 분류 시스템은 뭐냐? 지금 현재 이제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1700년대부터 1800년 초반까지 있었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제 만들어낸 시스템이 뭐냐면 자연계에서 우리가 관찰 가능한 형질들을 뭐냐면은 단위화해 가지고 그 단위 형질들을 수치적으로 바꾸어서 수리적인 유형 관계로 표현하는 방법, 이걸 우리는 수리 분류라고 그래. 그래서 요즘 이제 이걸 영어로는 뉴머리컬 텍소노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형질을 숫자로 바꿔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if 모양이다. 그러면 가로대 세로 b. 그래서 가로대 세로 b가 1대1이면 원형, 2대1이면 타원형.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치화하는 거예요. 수치화해가지고 이걸 이제 형질로 표현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거는 이제 입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생물의 형질을 수치화해서 이걸 가지고 수치적인 유사성, 그러니까 통계학적 분석 방법을 동원을 해서 계통수로 그려내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수리 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자연 분류 시스템에 수리 분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제 기여했던 사람들이 아까 이 프랑스의 이 득강돌이라든지 영국의 벤다무커, 아까 얘기했던 독일의 아돌프 앵글러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전반적인 이 사람들은 이제 개념은 뭐냐면은 이런 이제 정립을 했지만은 이거를 수리 분류로 발전시킨 게 아까 얘기했던 앤더슨 개념인데, 주로 이제 전반적인 유사성, 이걸 우리가 자연적인 유사성에 근거해서 생물을 분류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도 이제 방법론은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는데 실제 이들 시스템은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고요. 자연 분류 시스템에서 이제 문제점이라는 게 이제 수렴 진화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지금 하나는 선인장이고 아래쪽에 있는 이제 대극이라는 식물인데, 여러분들 선인장은 신대륙의 사막 지역에 자라는 식물이에요. 신대륙의 선인장. 그래서 아메리카 또는 중남미 이런 데 가면은 특히 이제 볼리비아라든지 이런 데, 아카타마 사막이라든지 페루 뭐 이런 데 가면은 선인장들이 자라죠. 선인장과 식물이에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사막에 가면은 선인장 같이 생겼는데 선인장이 아닌 식물이 많아. 선인장인 식물은 없어. 그 생긴 거는 이렇게 꼭 선인장 같이 생겼어. 대극과에 속하는 식물들인데, 그거는 왜 그러느냐? 사막이라는 유사 환경에 살다 보니까 조상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 얼른 보기에는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진화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수렴 진화라고 해요. 수렴 진화. Convergent evolution, 영어로는. 그래서 그러면 이런 형질들을 우리가 잘못 수리화하면은 잘못된 분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리 분류의 슈퍼피셜 리셈블런스라고 아까 얘기한 게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제 발달한 개념이 뭐냐면 진화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내가 진화론 2학기에는 주로 이제 진화생물학을 강의하는데 진화생물학에서도 몇 번 언급한 이제 내용들인데 잘 알다시피 1859년에 종우기원이라는 오리진 오브 스피시스가 이제 출판이 되죠. 그 이전에 훨씬 이미 1830년대부터 다윈이 비그로를 타고 여행을 하고 여러 가지 생물들을 관찰을 하면서 왜 이렇게 서로 비슷할까? 왜 이게 어디에서 이 식물이 발달했을까? 어디에서 이 동물이 발달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결과적으로는 형태학적인 유사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와 내 동생이 유사한 거는 왜 비슷하게 생겼냐? 조상을 공유하기 때문에 나와 내 동생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내 친구 같은 놈이 저기 걸어가는데 야 누구야 하고 불렀더니 다른 사람이야. 슈퍼피셜 리셈블런스.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서 왜 그러한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의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형태적인 유사성 또는 유전학적인 유사성 또는 요즘은 이제 유전체, 우리가 유전체 분석하는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유전자들이 왜 우리하고 침팬지는 99%가 같고 1%만 차이가 나느냐. 그런데 사람과 고릴라 사이에는 한 3% 차이가 나느냐. 또는 고릴라와 침팬지 사이에는 왜 뭐 2점 몇 프로 차이가 나느냐.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런 이제 유사성이라는 게 존재하느냐. 이걸 우리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해석하는 이런 이제 분야로 이제 발전을 한 거죠. 물론 이제 다윈이 종우 기원을 기술할 때만 하더라도 유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우리는 기술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고 유전적인 유사성을 따지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들이 정보가 누적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진화의 개념이 이런 학문 분야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다윈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러셀 왈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러셀 왈러스는 주로 이 동남아 지역,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 그리고 이쪽 지역에서 파푸아 뉴기니 이런 쪽에서 많은 이제 동물을 특히 채집했던 사람인데 곤충도 채집하고 또는 개구리 이 왈라스 개구리라는 것도 있어요. 여튼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게 이 왈라스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왈라스 라인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지구상에 분포하는 동식물 분포 패턴을 보면은 이 왈라스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뉴기니하고 호주 대륙은 유대류가 살아요. 그러니까 호주의 동식물과 같은 동식물이 사는 데 비해서 저기 보르네오 섬을 중심으로 해서 자바섬, 수마트라, 그다음에 말레이 반도는 인도 차이나 반도 쪽에 과 같은 동식물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이제 코끼리하고 수마트라 호랑이 저기 그림을 그려놨는데 저런 것들이 주로 이제 유태반유가 주로 살고 있고 유대류는 없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유칼립투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오른쪽에만 있고 왼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라인이 어떻게 발달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현재 보르네오 섬하고 술라웨시 섬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여행 가는 발리섬이라는 게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발리섬과 그 다음에 발리섬 바로 오른쪽에 있는 롬복섬이 있어요. 발리섬과 롬복섬은 해협이 한 34km밖에 안 돼.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해구가 굉장히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왜 이런 라인이 형성됐느냐? 과거에 글레이시에이션 피리어드에 결과적으로 여기 지금 바다가 자바시라고 표시했고 사우스 차이나 시라고 우리가 현재 얘기하는 저 바다는 라스트 글레이시에이션 가장 최근의 글레이시에이션 기간 동안에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이 됐어요. 대륙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왈라스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이런 섬들은 동식물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이 아시아권 식물들이 또는 동물들이 생존하는 반면에 이 해구를 중심으로 해서 발리섬과 롬복섬 해구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저기 술라이시 섬과 브루네이 섬 사이를 통해서 이쪽은 결과적으로는 서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 호주 대륙의 영향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동식물이 이동할 수 없었다. 그 라인에 따라서 지금 현재 동식물 분포 패턴이 뚜렷하게 나누어진다. 그래서 이걸 월라스 라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거를 조금 호주 대륙 쪽 측면에서 보면은 거기까지 못 가고 호주 대륙하고 파푸아 뉴기니라든지 이런 쪽까지는 그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되어서 이게 같은 유대류들 또는 동식물들이 생존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보면 웨버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바이오 지오그래피, 생물 분포 패턴이 과거의 지사학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화하고 이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연구한 사람이 이 왈라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진화론의 다윈과 왈라스의 진화 사상이라고 그러죠.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그래서 물론 이제 같이 얘기도 했고 논문도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들 창시자들에 의해서 이런 이제 진화의 개념이 발달했고, 특히 이제 다윈의 종우기원책에 보면은 이 개통수가 딱 하나 나오는데, 그 개통수에 보면 이게 이제 현대적인 개통수의 시조라고 얘기를 해요. I think,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뭘 이렇게 생각하느냐? 다윈이 갈라파고스 섬에서 많은 다윈의 핀치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핀치새를 모델로 해서 핀치새를 관찰하면서 그라운드 핀치, 그 다음에 나무에 사는 핀치, 뭐 캡터스를 먹고 사는 핀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곤충류를 먹는 핀치, 그 다음에 씨를 먹는 핀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서 진화를 했을까 여기서 생각하면서 이제 그려낸 그림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저기 지금 13종의 멸종된 생물이고, 요 바가 있는 거는 현존하는 핀치새예요. 핀치새고, 이게 지금 1번이라고 표시된 것과 A번 오른쪽 브랜치, 그 다음에 D번 브랜치, B번 브랜치, C번 브랜치,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B, C는 서로 유사하다. 그리고 A와 B는 굉장히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예, 조상으로부터 분지된 지가 오래가 돼서. 그 다음에 B와 D는 B, C보다는 조금 더 멀게 생각된다. 그래서 그 조상들이 언제쯤 분지했느냐, 이런 이제 패턴을 그림으로,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최초의 개통수입니다. 개통수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개통수 개념이 점점 발전을 해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발전한 게 현재의 개통수예요. 여러분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개발을 했어. 비행기를. 사람이 날 수 있다는 꿈을 실현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비행기하고 현재의 비행기는 너무나 차이가 많아. 그죠? 지금은 비행기가 헬리콥터도 있고, 제트기도 있고, 수송기, 여객 수송기도 있고, 여객기도 있고, 뭐, 드론도 있고, 엄청나게 다양해. 성능도 그때하고는 천지 차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컴퓨터도 처음 컴퓨터를 개발한 사람이 이렇게 컴퓨터가 발달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핸드폰도 마찬가지. 내가 1996년인가 최초로 삼성 핸드폰이 나왔을 때인데, 98년인가 무전기같이 이렇게 컸어. 그걸 들고 백두산에 채집을 갔어요. 백두산에 채집을 갔더니 중국 친구들이 신기하다. 이렇게 무거운데. 근데 지금은 이제 박물관에 가야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지금 핸드폰은 얼마나 성능이 좋아졌어요. 그죠?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마찬가지로 이 개통분류학에 대한 개통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다윈이 생각했던 그런 이제 단순한 그런 개념들이 결과적으로 이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윌리 해니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개통분류학의 창시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개통하고 분류를 접목시켜서 이 논리를 개발한 사람인데,
윌리 해니는 비교적 이 스트로크로 빨리 죽었습니다. 뭐 한 60세 정도로 이제 세상을 마감을 했는데, 독일의 2차 세계대전의 나치 의사였어요. 나치 의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는 의사는 아니고 메디컬 닥터는 아니고 곤충학자예요. 곤충학자. 곤충학자인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 동원해가지고 곤충학자니까 너 말라리아 같은 이런 질병 이런 거 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군의관으로 활동해 해가지고 군의관으로 활동한 사람이에요. 독일 나치에. 2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이제 원래 전공은 파리를 전공을 했어요. 파리, 곤충 중에. 파리를 전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기도 같이 공부하고 해가지고 독일, 그런데 이제 애석하게도 이제 포로가 됐어요. 연합군에 포로가 돼서 영국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있는 동안에 이 곤충들의 진화에 대한 개념을 이제 많은 노트로 남겼어요. 왜냐하면 수용소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종이에다가 자기 생각을 이게 학자로서 뭐랄까 끈기는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남겨서 이제 뭐냐면 포로 수용소에서 나와가지고 독일로 돌아온 이후에 이제 출판했던 책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파일로제네틱스 시스테메틱스예요. 그래서 원래는 독일어로 출판이 됐는데 그 생각들이 너무나 명쾌해서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뭐랄까 이 계통분류학이라는 게 무언지 이거를 논리적으로 개발한 사람이.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윌리 해니 학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크레디스틱스라는 잡지를 출판을 하고 이 사람을 그려서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파리속 중에 이게 헤니기올라라든지 또는 헤니미아라든지 이런 파리속 식물 동물들이 있어요. 원래 곤충학자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발전시킨 게 논리적으로 진화의 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윈의 진화 사상의 근거를 두고 윌리 해니에 의해서 논리적 이론이 이제 기조가 만들어졌다. 그게 이제 1950년대, 60년대고 이게 이제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접목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학자들인데 와그너라든지 페리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이 아까 얘기했던 윌리 해니는 독일 사람인데 미국에서 이제 기화를 요청을 했어. 미국의 대학들에서 교수 자리도 주고 너 여기 와서 연구해라 했는데 결국은 가지 않고 독일에 남아 있다가 이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독일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학자들 중에 이런 이제 초창기에 와그너나 페리스 이런 사람들이 그 생각을 논리학으로 이제 발전시킨 거니까 논리를 컴퓨터로 접목시키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초창기의 계통 분류 알고리즘들이 이게 이제 점점 발전돼 가지고 이게 이제 형태 형질 여러 가지 형질들을 이제 수치화해서 이거 이제 계통수를 그리는 프로그램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전자 분석 기술이 여러분들이 이제 알다시피 맥심 길버트의 케미컬 디그레이데이션 메소드라든지 또는 다이데옥시 생거의 다이데옥시 체인 터미네이션 메소드로 해서 DNA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기술이 197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 이게 DNA 유전자 분석 기술과 컴퓨터의 분석 기술이 결과적으로 발전하게 된 거다. 그 논리적인 기반은 아까 윌리 해니의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점점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분자를 주로 분석해서 계통에 이용하는 분자 계통학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00년대 지금 현재로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유전체 분석 기술이 대형화되고 그 다음에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분석하는 이런 이제 컴퓨터가 빨라지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대용량 유전체 정보에 근거를 둔 계통 분류 시스템이 발전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계통 분류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린네에 기반을 둔 분류 시스템에서부터 이제 진화의 개념 그리고 여러 가지 논리적인 알고리즘의 발달, 그 다음에 컴퓨터 발달,
그리고 유전체 분석 기술의 발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발전한 하나의 결과산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개통수가 그려지면 이게 지금 이제 개통수라고 생각을 합시다. 여기 A부터 G4까지 개통수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집단을 기준으로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 저런 개통수가 그려졌어요. 그러면 그 개통수를 어떻게 분류할 거냐, 어디까지를 속으로 볼 거냐,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종으로 볼 거냐, 이 G1, G2, G3, G4 집단은 하나의 종으로 본다. 예를 들어 이 라인을, 종이라는 라인을 어디에 그을 거냐, 그 다음에 속이라는 라인은 그러면 어디에 그을 거냐, 그거보다 아까 분류 계급 시스템에서 과라는 라인은 어디에 묻을 거냐, 과보다 더 높은 목은 어디에 그을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 분류 스트럭처가, 그러니까 개통수 스트럭처가 다 충족할 수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속과 과 사이에는 과 밑에 아과를 넣기도 하고, 아과 밑에 족을 넣기도 하고, 족 밑에 아족을 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 계급을 점점 만들어서 되도록이면은 개통수에 있는 정보가 이 분류 계급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개통 분류의 원리예요. 개통 분류의 원리. 조금 이거를 이제 이름으로 아까 바꿔놓은 거예요. 개통 분류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같은 방법론이니까 이제 분류 대상만 다르지. 여기 지금 그래서 저기 뭐냐면 식육목이 있습니다. 식육목에 고양이과가 있고 쪽제비과가 있고 개과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과 밑에 이제 속이 있어요. 저기 쪽제비과는 오소리 속도 있고 수달 속도 있고, 개는 개속도 있고, 그 다음에 개속 내에는 우리가 잘 아는 와일드 울프도 있고 코요테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울프 속에서 발전한 게 개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점 우리가 정보를 체제화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개통 분류라고, 물론 이제 이 식육목이 저렇게 간단한 거는 아니고, 식육목에 뭐냐면 과가 14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전반적인 개통수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통 분류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이기 위해서 개통수를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속, 과, 목, 이런 이제 분류 계급을 부여하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식물에 하나, 둘, 셋, 넷, 5종이 있어요. X라는 속에 루테아, 노랑, 알바, 흰색, 루벤스, 빨강, 나이그라, 검정, 풀프라이아, 자색, 뭐 이런 분홍색,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꽃 색깔을 가지고 이제 X라는 속에 저런 다양한 꽃 색깔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종이 있다. 그래서 그 개통수를 그렸어요. 그렸더니 저런 개통수가 나왔어. 그러면 그 개통수를 어디까지를 같은 종으로 볼 거냐, 어디까지를, 그러면 종문이 하나, 둘, 셋, 넷, 5개라면 어디까지를 속으로 볼 거냐, 아속으로 볼 거냐, 종으로 볼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해 나가는데, 그룹핑을 해가는 그 방법은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죠. 저걸 하나의 속으로 보는 사람, 또는 하나의 아속으로 보는 사람, 그렇지 않고 이걸 2개의 아속으로 보고 그 밑에 또 다른 분류를 절로 보는 사람, 뭐 등등 해서 실제 분류는 여러 가지 다른 분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계통을 놓고 분류하는 것도 다를 수도 있고, 또 여기 지금 조금 더 복잡한 하나의 예인데, 1번부터 24개의 종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개통수를 그렸더니 N쪽과 같은 개통수가 나왔어. 그러면 저걸 어떻게 묶을 거냐? 그래서 24개의 종을 몇 개의 속으로 묶을 거냐, 또는 섹션으로 묶을 거냐, 몇 개의 패밀리로 묶을 거냐. 여기 지금 이제 실제로 최종적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과는 3개 과입니다. 2개의 목, 2개의 목에 하나는 1개 과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는 2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과는 2 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한 속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데는 여러 개의 속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이제 개통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개통 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점 이제 복잡한 케이스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우리가 개통 분류를 한 이런 추리에다가 어떤 특징을 갖다 우리가 집어 넣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제 테라포드, 사지동물의 개통인데, 우리 사람을 포함한
이제 허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물고기 중에 허파를 가지고 있는 페어를 중심으로 해서 페어는 사지가 없는데 앞다리 뒷다리가 발달한 사지 동물, 림이 발달한 동물. 그다음에 사지가 있는 동물 중에서는 여기 지금 이제 양수를 가지고 있는 양막을 가진 알을 갖는 동물, 그렇지 않은 동물, 양서류. 그다음에 양막성 알을 갖는 거는 포유류하고 파충류. 그다음에 포유류하고 파충류 차이 뭐냐면은 파충류는 이게 눈 뒤에 두개골에 구멍이 하나가 더 있어. 눈구멍만 있는 게 아니고 귓구멍 사이에 구멍이 하나가 더 있어요. 두 개의 홀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두개골 구조만 보면 이게 사막에 무슨 동물 뼈가 있어. 두개골 뼈가. 근데 이게 파충류인지 뼈인지 또는 포유류 뼈인지 금방 알아. 그래서 구멍 수만 보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스컬에 아이블로 밑에 홀이 하나가 더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하나가 더 있는 거는 파충류. 파충류 중에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류가 포함되죠. 파충류 속에서 조류가 진화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형질을 부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형질들의 특징에 따라서 저기 이제 사지 동물이냐, 양막성 동물이냐, 또는 파충류냐, 파충류 중에서도 조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 나가는 거죠. 이런 이제 분류 시스템을 우리는 이제 계통 분류라. 그래서 계통 분류는 뭐냐? 계통수를 제작을 하고 과거의 진화의 역사를 추론해서 계통을 따라서 생물들을 이제 분류해 나가는 시스템이죠. 식물에서는 이와 같은 계통 분류 시스템이 분자 자료들을 이용해서 개발된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APG 시스템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최근 분류 시스템은 APG 시스템으로 이제 요약이 됩니다. 현재 APG 시스템은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현재 약 한 64목 416과 정도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